근데 어떤 사람이 슬그머니 안식일 날 경기장을 갔다 와서 갔다 와가지고서 그냥 또 씨름한다고 흉내내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 누워서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 이렇게 되는 풍토가 만들어지는. 네. 우리가 이걸 지금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어.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묵식문화로다가 헬라에 대처하는 것들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걸 만들어 간 사람들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아니 이들은 나쁘게만 제가 느껴졌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너무 몰라.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를 주도해 나간 사람들의 이름이 서기관 바리새인.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같이 성서인문학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를 다시 만나게 되었거든요. 네. 느헤미야는 정말 시대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타협 불가, 이방인과 결혼 금지, 또 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막아냈잖아요. 그래서 다 그 당시는 죽으라는 얘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또 죽을 힘을 다해서 극복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신용과 기술, 교육까지 만들어냈다는 게 참으로 놀라웠거든요. 이게 뭐 세계사의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마 절대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기적 그러면은 초자연적인 기적만 자꾸 생각을 하자.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거는 역사적인 기적이에요. 역사적인 기적. 역사적인 기적의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사실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너무 기적의 얘기라고 그럴 때 자꾸 무슨 뭐 초자연적인 기적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역사적인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 돌아오는 것 자체야말로 진짜 역사적인 기적이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도 역사적인 기적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도 또 이렇게 아주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지식이라든지 기술, 상업, 기타 등등에서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되어져 갔다. 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 기적이 진짜 중요한 건데 기적 얘기를 하는데 자꾸 초자연적인 기적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배워야 될 거는 무슨 기적이라고요? 역사적인 기적이요. 역사적인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네. 처음 별로 들어보죠. 안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기적을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를 하고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또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기적에다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으로서의 기적이지. 이제 그 나머지 많은 이야기들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기적의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목사님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이제 더 큰 산을 만났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그 더 큰 산이 뭔지 그 산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네, 돌아와서 만났던 두 번째 문제, 더 큰 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왜 더 큰 산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예 유대교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는 네. 거예요. 무슨 박해가 왔나 보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헬라화라고 하는 헬라화라면 헬라 문화화? 문화화. 네.
헬라 문화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오, 이건 총칼이 아니네요. 이게 이제 연필이 칼보다 강하다. 그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연필이 칼보다 강하냐? 진짜 그런 건데 이제 왜 연필이 칼보다 강한지 펜, 이제 우리가 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헬라 문화가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그냥 고대 그 찬란했던 문화들, 문명들, 그게 뭔가 하면 세계 최고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집트. 양대 문명이 여기 지금 네. 놓여 있잖아요. 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뭐만 남았나 하면은 땅 속에 묻혀 있는 유물만 남아가지고 고고하게 대상이 돼 버리고 네, 말았어요. 또 영화의 대상이죠. 그거 진짜 그렇게 돼버리는 게 한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문화가 그게 밀려오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자연 발생이 아니고 놀라운 거는 네. 어떤 한 사람의 구상으로 그걸 만들어서 밀고 나가는. 이것도 성경의 인물인가요? 성경의 얘기가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 밖의 얘기인데 밖에서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좀 바꿔놔야 되겠다 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야만인들이 살아가는 거야. 근데 맨날 약탈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전쟁이라는 게 약탈 전쟁이고 그냥 그렇게 세금이나 걷어가고 그러는 거를 내다보면서 이게 아니다. 그런 거를 좀 뜯어고치자. 성경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계속 이제 약탈을 근절해라는 그렇죠. 이야기. 근데 이걸 못 해내는데 이게 성경 밖에서 그걸 해내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런 시각에도 보질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그 사람 당대의 그 세계를 다 휘렸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문화가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를 지금까지요? 지배하는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서양 문화는 사실 헬라 헬라 문화예요. 문화죠. 이 르네상스라는 거가 뭘로가 하면 헬라 문화를 재발견해낸 그렇죠. 거고요. 사실 오늘의 서양 이성주의 문화라고 하는 건 헬라 문화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 그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문화가 제일 앞선 좋은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단 목표해 둔 건 뭔가 약탈을 근절하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성경에는 못 해냈고. 그렇죠. 이게 참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될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이렇게 접근을 안 해봐가지고서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거든요. 일단 그 사람이 네, 누굴까? 그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안다고요? 누굴까? 알렉산더라는 사람. 알렉산더 많이 들어봤는데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런 구상을 하는데요. 네. 뭐가 그런 구상을 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구상을 해가지고 수천 년을 이 사람이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과언이 아니에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 교육이요. 교육에.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이제 이 그리스의 위에 저 마게도니아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아들은 좀 제대로 공부시켜봐야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선생을 데려다가 가르치게 했어요.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왔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야.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와가지고서 이제 개인 교사로 온 거야. 이제 몇 년 동안 와서 가르치면서 헬라 문화를 그 그리스 문화죠. 이제 그 헬라 문화는 그 다음 얘기고 그리스 문화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문화보다 세계에서 앞선 거 더 좋은 문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네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세상 사람 다 야만스럽게 살아가는데 야만스럽게 야만이니까 서로 잡아먹고 사는 게 야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헬라 문화를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이 사람들 다 개화시켜야 된다. 계몽 운동처럼요. 계몽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다고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진짜 그걸 꿈꾸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알렉산더라는 그게 말씀이죠. 알렉산더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암살당하는 바람에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20이에요. 20이요. 한참 놀 때인데요. 20인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런 꿈을 아, 펼쳐가기 시작을 하는.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1단계는 뭔가 하면 이제 마게도냐 이제 그리스 위쪽에 마게도냐는 나라였는데 그것도 그리스 문화권이기는 했지만 북방이었는데 변두리예요. 변두 취급받았는데 그리스 전체를 통일을 하는 거예요. 네. 통일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구상을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페르시아 정벌로 나서가는 거예요. 그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그쪽 메소포타미아, 터키 그리고 이제 그리스까지 점령을 하려고 막 그러는 거고 마라톤 전쟁이라는 게 뭔가 페르시아가 이제 그렇게 점령해 오던 그런 전쟁을 뭐 이제 아테네가 겨우 이겨냈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 마라톤, 그래도 마라톤이 거기서 시작되는 마라톤 전쟁인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수비 전쟁의 이야기이고, 근데 알렉산더는 아예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페르시아를 원정을 하자. 그러고 나가는. 그만큼 어떤 무력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됐었나요? 그거 없어요. 무력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서는 그걸 페르시아를 그때 대세계 제국인데 어림없는 얘기인데 이런 꿈을 꾸는 원대한 꿈을 꾸는데 병력 한 5만여 명에 채한대 4만 7천 명 뭐 그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병력을 이끌고 페르시아 원정을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모한 것 같은데. 근데 왜 가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땅덩어리 차지하러 가는 게 아니야. 식민지 배가지고 가서 이제 약탈해 내고 포로나 끌어오려고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하자고 나오는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어요. 없었죠. 아마 그 후에도 없었을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걸출한 영웅이 하나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20살이었다는 게 놀라운 거고. 놀랍네요. 진짜.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이제 아무리 봐도 나는 내가 이제 해석하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이제 안 되는데요. 그 군사들을 갖다가 정신교육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군인들한테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세계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우리나 여기서 이렇게 잘 누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 아직 그렇지 못한 나라를 가서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서 개화시켜 놔야 되지.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기 이게 힘드네요. 우리가 여기 이러는데 태어나도 여기 이런 거는 그냥 우리나 이걸 누리고 말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원정을 가야 된다. 원정을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우리는 절대 땅땅으로 따먹으러 가는 게 아니다. 약탈하러 가는 게 아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 겁탈하러 가는 게 아니다. 고대에는 약탈과 겁탈이 빼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죠. 분야자를 겁탈하는 네. 거고 그건 당연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약탈 나라를 차지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식민지 배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약탈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겁탈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노예를 끌러 가는 것도 아니다. 그들을 개화시키러 가는 거다. 훌륭하네요. 이런 의식을 고취시켜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런 뜻만 가지고 가자는 게 아니에요. 실력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게 뭔가 하면 군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 군사훈련인데 우리가 이게 몇만 명 가지고 페르시아 수십만 명을 어떻게 우리가 해냈냐. 그 밑에 부하들이 다 전쟁에서 뼈가 굵은 그 노장들이거든요. 우리는 중과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법은 그렇죠. 유일하게 그건 게릴라 전법밖에는 없다. 급습하는 거다. 근데 20살짜리 알렉산더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도둑질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비겁하게 야밤에 급습하는 그런 게릴라전을 할 수는 없다. 나는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 손좀 보고 하고 그리고 대낮에 한판 붙자 난 그러겠다 나가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되냐 안 된다고 다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그러고 나가야 되나? 아닌 거예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전략과 전술을 짜는 거예요.
그 기병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그때 고대 그 전쟁이라는 게 이제 진영이 흐트러지면 힘을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져요. 그거 이제 그거 이제 다큐멘터리도 그거 재현한 걸 내가 이제 이렇게 유심 좀 들이다 봤어요. 어떻게든 저런 생각을 해냈을까. 근데 기병을 동원해 가지고서 그냥 해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진영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이제 힘을 못 쓰게.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이런 방법. 정말 정정당당하게 한판 붙잡고 나간 거예요.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야밤에 뭐 일본 이렇게 하는 방법 보게 되면 쪼잔해요. 그 사람들 꼭 뒤통수 치는 것만 하는 거야. 할 줄 아는 게 뒤통수야. 응? 이게 저 중국 처절 갈 때 저 진주만 폭격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휴일날 놀다 그럴 때는 골라가지고 가도 야 알렉산더 그렇게 하는 전쟁이 아니야. 나는 떳떳한 전쟁을 한단 말이야. 내가 그 겨우 저 급습해가지고 이겼다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말이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전법을 개발해내는 거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 진짜 이겼어요. 진짜 이기고 나가지고는 포고령을 딱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약탈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뭐? 겁탈하지 않는다. 우리가 대군들이 이제 움직여 다니니까 농작물도 이제 도로 주변에 이제 많이 네, 이제 훼손되겠죠. 절대 우리는 훼손 최소화시키겠다. 만약에 훼손된 건 우리가 변상하겠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아주 알렉산더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피레시아에서 매기던 세금의 몇 분의 1로 세금 감면까지요? 그래 놓니 그럼 뭐 이거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해야 할 상황 그 아닌가요? 피레시아의 주력군을 한번 무찔러 놓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환영을 할까 오, 거부를 할까.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 10년 동안에 그러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게 되면 인도 강가까지 가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거기까지 가는 거는요 걸어가는 시간이지. 전쟁은 한 곳에 전쟁에 페르시아하고 전쟁한 다음에 한 번 전쟁 그 레바논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 있어요. 네, 성경에도 나오죠. 거기 가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저항하는 바람에 거기서 시간을 좀 끌어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그냥 간 거. 걸어간 시간이었다. 그때는 전쟁에 동원할 때는 약속을 해야 되는 거야. 야, 너 여기 전쟁에 참여하게 된 말에 약탈물을 얼마를 가지게 해줄게. 이래야지 움직이는데 알렉산더는 어떻게 약속을 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탈한 것보다 더 많은 금은 부하를 내가 가지고 오지 못할 만큼 줄게. 그리고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움직이지요. 뭘로 줬을까? 어떻게 주죠? 약탈 안 했는데. 페르시아 왕궁에 가면은 쌓여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아, 이집트 왕궁에 약탈물들이요. 가면은 그 이전 약탈물들. 저 금고에가 뭐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청나라가 망했을 때 그 청나라의 창고에 있는 거 드러내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달라붙어 가지고서 고대 왕국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그거 내가 혼자 가지지 않고 가진 나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게 뭐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에서는 아예 그냥 뭐까지 만들어놔는 왕관이 아니라 황제관까지 만들어놨어. 정말요? 용상까지 만들어놓고 이제 당신이 우리의 황제입니다. 이러고 나오는 다 그러고 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인도까지 10년 동안에 그냥 걸었어. 더 가려고 그랬는데 계속 인도 지나면 그다음 뭐가 나오나 중국이 나오고 네, 아마 계속 갔으면 한국까지 왔을 텐데 네. 인도까지 가다가 말았어요. 왜죠? 거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이제 그 올 때부터도 나이가 좀 먹었던 부하들이 다 나이를 먹어 좀 10년을 먹었으니까 이 알렉산더 30이지만은 40대 전사 50대 60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나이들을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늙었고 이제 고향 생각들도 나고 이만하면 됐지 뭘 더 갑니까? 그러게요. 더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멈췄어요. 말 더 전해진 말로는 더 갈 수 없는 더 갈 수 없어서 뭐 한탄하노라가 아니라 가슴 땅이 없어서 한탄하노라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부하지 따라서 가지 못해서 한탄한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이제 꿈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술 퍼먹다 죽었어요. 퍼먹다가요? 실제 그랬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 상실감에 뭐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술이나 퍼먹다가 아니, 이제 상실감에 그렇게 됐군요. 죽어버렸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덩어리만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알렉산더가 진짜 간 게 뭐라고요? 계몽이에요.
이 사람은 놀라운 게 페르시아의 수십만 군대를 무찌를 전법도 개발해 냈지만 그걸 어떻게 개발을 했을까? 자기 혼자 그냥 혼자 머리에서 어떻게 그게 나와요? 사람을 쓰는 거지요. 똑똑한 사람 불러다가 야 이거 좀 새로운 거를 하나 좀 찾아내봐. 오다를 주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하지만은요. 그 다음에 또 더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뭐라는가 하면 야 우리가 세계를 다 좀 개화시켜야 될 텐데 계몽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 좀 찾아내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니는 이런 브레인들을 그 연구진들을 대동했군요. R&D야 R&D. R&D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R&D야. 그렇게 연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딱 찾아내. 야 그거 좋다 그러고 옮겼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제일 앞세우고 들어가는 게 뭘까요? 헬라와 이제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그게 헬라 문화 시대,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이걸 앞세우고 가야 됩니다. 혹시 철학? 철학을 앞세우니까 그런 딱딱한 걸 누가 듣고 있어? 하긴요. 저 같아도. 누구나가 열광하는 걸 들고 들어가는데 누구나요? 경기장을 짓는 거야. 아, 경기장을 지어놓고도 네. 경기를 하는 거야. 그 경기라는데 뭔가 마차 경기를 했어요. 그게 뭐 재밌겠죠. 마차가 그냥 뭐 짐 싣고 다니는 거나 보다가 말이야 전쟁에 그냥 전차 하나 보다가 네. 마차가 달리기 경쟁하는 걸 보니까 이거 뭐 영화나 이런 데 그런 네, 거보다 배너에서 아주 이거 명장면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쩌다 한번 이벤트를 하는 거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또 찾아낸 게 있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 특별한 때나 하는 거지. 네. 그거 말고 아무 때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럼 누구나 또 재미있어야 돼.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름. 씨름이요? 씨름 우리나라 전통. 씨름 우리나라 씨름 우리는 삿바 메고 하는 씨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씨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레슬링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레슬링이요. 씨름이야. 레슬링이 씨름이에요. 이제 레슬링이죠. 레슬링이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주 서가지고서 그냥 우리 좀 삿바 메고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나라고 하면 스포츠를 할 때 그 복장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한데 중요하죠. 이걸 가지고 하면은 누구나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벗겨버렸어 그냥 나체로. 나체로요. 처음엔 나체로 시켰다고요. 네. 나체로 벌고 하니까 더 재밌어. 그냥. 재밌겠네요. 그러고 서로 그냥 먼저 쓰러뜨리기를 하는데 이걸 한번 보고 오니까 옛날 볼거리가 없던 시대 이걸 보고 오니까 이게 뭐 목사 여성도 관람할 수 있었나요 그 당시? 그건 뭐 오픈이지 당연히. 우와, 매진이겠네요. 표가. 매진 정도.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아이고. 이게 볼거리가 없던 시대 이래 놓으니까 애들이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동네 너도 나도 다 그냥 씨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벌거벗고 벌거벗고요. 씨름만 하는 거예요. 아주 붐이 일었겠어요. 붐. 붐이죠. 그러니까 기발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삽시간에 헬라화되는 거가 두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 약간 수준 높은 거. 좀 높은 거요? 약간 수준 높은 게 뭘까? 이번에는 경기장만 지은 게 아니라 극장을 지었어. 극장. 극장을 지어놓고 뭘 하나? 영화를 하나? 그때 영화라는 영화가 게 없었어요. 없었겠죠. 영화는 없었. 뭘 하나? 비슷한 거. 연극을 하는 거야. 연극. 연극을 해야 되니까 이건 또 뭐야? 뭔 생전 못 보던 거구나. 생전 못 보던 이거 거. 뭐. 네. 또 와서 또 그거 흉내내는 거야. 또 애들이 야. 또.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개발을 시키는 나가 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개화시키는 거를 또 하나 했어요. 그게 뭘까요? 문화원을 만드는 거예요. 문화원이요? 문화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는 뭘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을까? 인간의 근본을 가르치는 그걸 뭐라고 그래? 인문학을 가르치는 거야. 인문학으로 얘기를 하면은 서양의 인문학의 발상지는 그리스야. 그리스의 인문학을 갖다가 가르치는. 네. 이거는 이제 일리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렇겠어요. 거예요. 그런데 헬라화 시대가 온 거는 마차 경기와 씨름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연극이 했을까요? 문화원이 했을까요? 문화원이겠죠. 문화원이 하는 거예요. 네. 이건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대중물이라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대중물은 대중물이대로 했고 여기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이제 그리스의 인문학의 중심은 플라톤 철학이에요. 플라톤 철학, 소크라테 플라톤, 물론 아리스토텔레 수도 있지만 플라톤 철학이 중요한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무슨 시대가 오는가 하면 네오 플라토니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오 플라토니즘 시대가 뭔가 하면 이제 헬라 문화 시대를 열어가는 거. 네. 나중에 유럽에서 이제 중세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이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인문주의 운동이에요.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뭔가 하면 헬라 문화를 재발견하는 건데 뭐 마차 경기 씨름도 아니고 극장도 아니고 뭐예요? 철학인 거예요. 인문학인 거예요. 그렇군요. 인문학의 헬라 문화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화원만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경기장, 극장. 네. 근데 진짜는 뭐예요? 문화원이 마지막 완결을 네. 지은. 그럼 목사님 근데 왜 이 유대인이 만난 더 큰 산하고 이거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해봐야 근데 돼요. 이제 이게 천하무적이야. 여기 안 넘어간 데가 없어가지고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두 문명이 다 진짜 다 사라져 넘어갔죠. 버렸어요. 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혼자 구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뭔가 하면 문화예요. 문화. 네. 문화예요. 이 사람은 문화 전쟁을 하러 간 사람이에요. 문화 전쟁. 맞습니다. 문화 전쟁은 사람이 살아가는 양식이잖아요. 근데 여기 요 시점에서 이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네, 뭐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또 알렉산더처럼 구상을 해가지고서 또 원정 나가야 되나? 알렉산더 이걸 하기 위해서 원정을 나갔어요. 그런데 요즘 특히 한국인들이 이 시점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요즘 뭔 단어가 유행하고 있죠? 한류. 한류. 나 60년대 초등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국민학교 가가지고 한류 배울 때는 바닷물 얘기였어요. 근데 네, 요즘 그렇죠. 한류가 바닷물이라고 그랬다가 웃어. 네. 한류 그러면 뭐예요? 좀 한국 문화를. 한류, 한국 문화 K. 시대가 이게 전 세계로 지금 아주 건 다 한류. 아니 이건 우리가 의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류가 그냥 특히 노래가 갔어요. 이제 그때는 여기 뭐가 갔나 하게 돼 리틀링이 가는데 이게 드라마가 먼저 가다가 영화가 가다가 노래가 가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갔다가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가고 뭐 지금 요러고 있는 중이야. 요게 좀 왔는데 헬레니즘 시대는 뭐가 만들어 갔다고요? 인문화. 네. 우리는 손대지 않고 코 풀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요.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건데요.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어요. 이거를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한다면은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뭐를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 하면 뭐가 가야지 헬레니즘 시대를 열어간다고요? 아까 문화원. 인문학. 네, 인문학. 이제는 우리가 뭐를 제시해줘야 되는가 하면 한국의 정신 문화를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얘기해줘야 돼. 밖에 사람 와서 찾아내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게 있다. 한류라는 게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 세계의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해? 2000년대는 하나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2000년대는 한국의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가야 될 시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필요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있다. 그때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K-팝만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야. 정작 한국인으로서는 그게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뭐를 딱 내놔야 되냐면 한국에 뭘 내놔야 된다고요? 정신문화. 정신문화, 인문학. 이제 무슨 시대가 오는가 하게 되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시대였다면 이제 코리아니즘이라고 그래야 돼. 코리아니즘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코리아니즘 시대는 K-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화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야 되는 게 인간의 근본을 다루는 인문학에 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느냐? 있어요. 홍익관이라고 있어요? 그러는 홍익이는 거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본래 나라 이름 자체가 계몽이야. 나라 이름 자체가 계몽이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처음 나라 이름이 그런 근데 이걸 지금 잘 모르는데요. 이걸 빨리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네, 곧 한국 인문학이 또 이건 하지 않으면 나오겠네요, 안 돼. 목사님.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거 길동무와 하는 함께하는, 사람이 네. 없어. 난 눈 씻고 이걸 쳐다보는데 아무리 인터넷 뒤적거려봐도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참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내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손대지 않으면 안 되고 길동무와 함께하는 한국 인문학. 한국학 한국학이요? 한국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야 돼. 네. 한국학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또 어떤 이야기가 될지 궁금하면서 무슨 학이라고요? 한국학. 한국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국학. 우리나라 정신문화에는 이게 되고도 남을 만한 게 들어 있어요. 네. 자, 이건 이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 돌아가죠.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신앙이 뿌리째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아까. 잘 나갔는데 이제 아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사라졌는데 이집 문명도 사라졌죠. 이건 뭐 유대교까지가 이건 뭐 이거 아주 소수. 눈곱 많은 네. 놈하고 이건 이건 이제 바람이 아니라 태풍 앞에 이건 뭐 호롱불 수준이야 이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큰 난적을 만난 거. 이걸 대처해 나가면서 결과는 뭔가 하면 이걸 또 이겨냈어요. 이겨냈죠.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이겨냈을까? 네. 일단 기본 원칙이 뭘까? 기본 원칙 뭐죠? 타협. 느헤미야가 제시했던 아까 네. 그거는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도 항상 그랬으니까 여호와만 섬기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맞습니다. 되는 네, 거예요. 쭉 이건 이어졌죠. 저 무슨 덮어놓고 남을 거부하는 배타가 아니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거여야지 현실에서의 경쟁력이 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조건이 아니졌죠. 무조건 남 거부하자는 배타를 말하는 게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럼도 원칙을 고수해 나가는데 알렉산더가 전법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헬라화시키는 방법도 개발을 해가지고 대처를 하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나가면서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정말 알렉산더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약탈 전쟁이 수습되는 거. 나중에 이제 헬라 제국이 로마로 넘어가는데 이제 로마 제국도 그게 이어져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했지만 문화로 헬라가 네. 지배를 해가지고 저 로마의 평화라는 게 있어요. 6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 약탈 전쟁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알렉산더의 기초를 놓은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원칙을 고수하는 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방법을. 네. 이번에 문화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문화에는 문화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요? 강제력 아닌가요? 못 가게. 칼은 칼로다가 맞서야 되지만 문화는 문화로 앞선 문화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선 문화를 앞세워야지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주도한 사람들을 일단 이때 이 주도한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그 이전까지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귀환한 이후에 거기 분화가 일어나요. 네.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고 사두개인. 그랬고 제사장 그룹들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수도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은 또 에세네파라고 그랬고 에세네파. 그 다음에 또 이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신앙생활 똑바로 율법으로 가지고 신앙 똑바로 할 수 있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바리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분학이라도 이제 구분해가지고 부르거든요. 그렇군요. 묶어가지고 부르는 게 네. 아니고 그래도 그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주도해 나가는데요. 뭘 가지고 여기 대처를 했을까요? 글쎄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만나고 있는데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법이요? 안식일법을 가지고도 여기 대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죠? 그럼 왜 안식일법 가지고 대처를 했을까요? 알렉산더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야, 이거 경기를 하는데 말이야. 언제 경기를 해야지 가장 효과적이냐? 월요일 날 해야 될까? 화요일 날 해야 될까? 수, 목, 금, 토, 일 어느 날 해야 되나? 일요일이죠. 왜? 일요일이니까요. 일 가는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 없는 사람이나 오라고 그러면 되나? 못 가죠. 그냥 노는 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이제 안식일이라고 토요일인 거예요. 그때. 토요일. 토요일인 거예요. 토요일마다 뭐를 하는가 하면 스포츠를 하니 거기 다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안식일법을 우리가 이제 좀 뜯어 고치자. 안식일법에서는 거룩하게 지키라고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는 그건 원론이지 강론이 아닌 네, 거예요. 이제 그렇죠. 강론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재해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헬라화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안식일 날은 뭘 해야 되는가. 마침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안식일 날 이제 경기들을 하니까는 극장을 여니까는 문화원을 여니까 이제 안식일에도 초점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어디다 적용을 시켜놨을까? 극장에 가지 마라, 경기장 가지 마라, 어디만 와라, 회당에만. 회당에만 와라. 그래서 그렇게 안식일 말하는 날은 거군요. 회당에만 와라. 이렇게 이제 법을 지켜내는 만들어가는 법. 거예요. 안식일법을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안식일 날은 1.5kg 정도 이상은 가지를 마라. 무슨 왜 그걸 만들어 놨을까? 그 경기장이 그 정도 경기장 가지 거리인 말라는 거죠. 얘기야. 그 1.5kg라고 하는 걸 왜 1.5kg라고 그랬을까? 그 안에는 회당이 있어. 회당이 회당은 가야 있었구나. 되니까 회당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동네마다 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회당만 갈 수 있게 해놓는. 그래서 그런 법이 생겼군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로 나간 이유는 바로 여기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그냥 심히 그냥 성경만 그냥 들이다 가르치는 날로 만들어 놓은 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이게 압력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헬라족에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딴 데는 다 됐는데 유다라는 조그마한 놈의 나라, 이게 뭐 나라 같지도 않은 그 코딱지만 않은 놈들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괘씸하겠는데요? 이건 아무리 뭘로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문화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다음에 문화 가지고 안 되니까 뭐가 그럼 나오나? 힘으로 누를 수밖에. 군화가 나오는 거지. 군화요? 문화가 안 되니까 뭐가 나온다고? 군화. 군화가 나온. 군화가 무력. 뭐예요? 무력이 무력이 나오는 거야. 이제 이 헬라 제국의 마지막 방법이 마지막. 이젠 뭐 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네. 군화를 보내는 거야.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지우도 신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강제로 아무리 만들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강제로 지우도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는 안식일 날 지우손 때 제사를 지내 돼지를 갖다가 제사를 지내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유대인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이거를. 무력이면 또 제가 또 알렉산더의 제국의 힘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네. 그런 무력이야. 이거는 그 싸워봐야 그 상대도 안 돼. 이건 뭐 아예 그냥 바람이 아니라 태풍 앞에 호롱불 수준이야. 지금 촛불 수준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상 쌤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저는 위내를 어떻게 했을까? 타협을 좀 봐야겠죠. 근데 이 원칙은 타협은 없는 거예요. 무서운. 내 사전에 타협은 없다. 성경의 사전에는 타협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는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요. 타협하게 되면은 여호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얘기가 이건 타협 불가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근본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군화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맞섰다는 얘기인가요? 그 할 수 없죠. 군화를 신었지. 코딱지만한 나라로? 맞서는 거예요. 무력으로. 어, 무력으로 맞서는 이게 싸움이 되나 안 되나?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지.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싸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싸우는 방법이 있는 거야. 죽으려고 싸우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걸 가능할까? 여기에 또 이제 이걸 정신적으로다가 이걸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만 지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여기에 절대 물러설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력으로 맞서게 하는 그런 방법을 또 찾아내. 방법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 그건 전에 써먹던 방법은 지금 안 써먹혀요. 방법은 항상 찾아내야 되는 거지. 네.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있는 것 갖다 쓰는 게 아니야. 그게 역사의 얘기예요. 네. 역사의 얘기예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있던 것 갖다 쓰는 거, 있던 것 갖다 써도 되는 게 있지만은 그거는 좀 짜질한 얘기들이고 진짜 중요한 문제에서는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또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낸 그 발명품을 뭐라고 그럴까? 안식일법이라는 것도 만들어낸 발명품. 네. 또 하나 만들어낸 발명품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다 아는 거예요.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을 뿐이지. 뭘까? 읽어봐요. 네. 묵시문학이라고. 묵시문학이 무력 방법이에요? 묵시문학이 이제 개발해내는 거예요. 이게 헬라제국에 정하는 방법인 거예요. 묵시문학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일종의 비밀문학이에요. 읽어도 뭔 소리인지는 모르게 써놓는 거예요. 네. 저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이에요. 이거 계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단어는 원어는 똑같거든요. 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묵시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시. 걔들 묵시록이라고 그래 계시록 그래가지고 자꾸 계시 받은 얘기로만 아는데 거기는 어떻게든 헷갈리게 써놓는 거야. 이제 헷갈리게 써놓는 게 이제 하나님, 마귀, 짐승, 심판 맞아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계시 받는 얘기로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왜 채워놨다고? 헷갈리라고. 계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문학이야. 이건 문학 작품이야. 문학이라고. 이거는 문학이라고. 문학이야. 문학. 계시 받은 책이 아니라 계시록이 아니라 문학이다. 묵시록이라고 부르지 않고 묵시 문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헷갈렸네요. 록이라고 하게 되면 묵시한 기록이야. 네. 묵시의 기록이고 묵시 문학이라는 거는 그냥 인간. 문학이야. 소설이야. 네. 일종의. 그러니까 묵시 소설이에요. 묵시 소설인데 주제를 어떻게 잡아놓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마귀를 대표하는 짐승들이 그냥 뭐 악마가 그냥 등장을 하고 이제 그런데 계시받는 이야기로 채워놓는 거예요. 계시받아가지고서 짐승을 악마를 뭐 그냥 괴물을 갖다가 이제 심판하는 그런 얘기들로 채워놨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모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모르라고. 그 몰라. 모르는데 근데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 또 누굴까?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아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는요?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인 줄 아는데 지금 이제 이 헬라 제국에 저러고 나오는 거는 마귀야. 그러니까 악마의 앞잡이들인데 그 내용이 내가 악마를 심판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야. 그 계시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악마에게 짐승에게 시달리던 그런 얘기 시달림도 견뎌내고 결국에 가서 승리하는 이야기로 채워놓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 제국에서 사람들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뭐 저들 뭐 하나님은 무슨 계시받는 얘기인가 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악마와 싸우는 거야. 이거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악마를 이제 우리가 응징해야 돼.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도 비슷한 거예요. 그 계시록도 지금 묵신문학이에요. 이거를요. 묵신문학. 계시받은 얘기를 네. 그걸 계시로 풀으려고 그러면 영원히 안 풀려. 그거는 헷갈리는 거면 헷갈리다가 망하라고 그런 건데 헷갈리다 망하는 얘기고, 이건 뭘로 풀어야 되냐면 묵신문학은 뭘로 풀어야 될까요? 역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역사로.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역사로 해서 그걸 계시받아 가지고 해결하겠다 그러면 맨날 헷갈려. 계시록 해석하면서 뭔 종말이 언제 온다고 맨날 떠드는데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안 듣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니까 거짓거리 하고 안 듣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니까 그걸 계시를 풀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역사로 풀어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묵시문학이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서 정신적으로다가 뒷받침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죽여서 결사적으로 싸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내가 기술 힘도 좋고 뭐도 좋아도 죽겠다 그러고 싸우는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사생결단. 죽겠다 그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데 이놈의 걸 어떻게 안식일 날이 됐는데,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싸우질 말아야 돼. 그 가만히 서 있는 거요. 그 시리아 군들이 몰려왔는데 자리 지키고 있어. 그냥 와서 다 찔러 죽이는데도, 옆에서 찔러 죽이는데도 도망을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나도 찔러 죽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시리아, 야 이놈들 안식일 날은 안 싸우는 거, 안식일만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꿔가지고, 야 이 전쟁에서는 안식일 날은 수비 전쟁을 해라,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요. 찔러 죽이는데도 수백 명 찔러 죽여 나가는데도 도망 안 갔다 오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만들어놨는가 하면 그게 묵시문학의 그걸 가능한 거예요. 힘이었군요. 묵시문학의 힘이에요 그게요. 대단하네요. 이건 박해시대에 생겨나는 문학이거든요. 그 박해문학에 이제 이게 비밀을 하고 이제 감춰진. 이걸. 근데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겼어요. 이겼군요. 그러니까 독립을 쟁취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뭐 시리아를 지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자치를 허용받은 거예요. 간섭을 안 받았다. 네, 독립을 이제 독립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 이때 이제 이 셀라 제국을 끌고 나가던 사람이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그까짓 거 그건 뭐 이러고 이제 러시아가 좀 우크라이나까지 3일은 점령하지 그러고 했던 거고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3일은 고사하고 지금 몇 년 됐지? 2년 됐나? 그 이제 뭐 잘못하면 밀리게 생겼어. 그 얘가 도와줘서 그런 건데, 유대인들은 자력으로 이거를 버텨내가지고서 나 보고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뭐 아니 그 우리가 뭐 유대한테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충격으로 정신 질환에 시달리다가 죽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노릇하는데 에피파네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역사적으로 그랬군요. 이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가 헬라 문화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 근데 안식일법을 그걸 어떻게 사람들 그렇게 그걸 어떻게 지켰을까? 목사님, 제가 그거 또 의문인데요. 그렇죠. 아니 저 같아도 몰래 그거 보러 갈 것 같은데요. 슬그머니 그냥. 네. 어떻게 이걸 다 지킬 수가 있었죠? 그리고 묵시문학에도 그렇게 먹혀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네, 또 그것도 놀라워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효력을 발휘를 해가지고서 목숨을 거는 헬라 일인데. 문화를 대체해서 헬라족을 이겨준 것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와 쌍벽을 이루는 영향력 부분에서 훨씬 더 큰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걸 유대주의라고 부르는데, 다른 역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헤브라이즘이라. 헤브라이즘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세계사 시간에 세계 지도 그려놓고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렇게 두 개로 양대 그려놓은 게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다고요? 네. 그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셨네. 아니, 그 역사를 그래도 일반적으로 제대로 배우는 가르쳤네.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 이후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가 헬레니즘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세계사에 끼치고 있는 게, 지금도 유럽의 문화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렇죠. 헬레니즘은 철학 문화고 헤브라이즘은 종교. 종교 문화. 그러니까 종교 문화가 영향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왜? 철학 문화는 엘리트들이나 하는 거지만은 종교 문화는 다 달라붙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더 큰 거예요. 이게요. 네. 그 헬레니즘을 능가하는 헤브라이즘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런 걸 가능하게 했을까? 글쎄요, 그거 저거 의문인데요. 어떻게 이제 이 지킬 수 있어요? 교리가 효력을 발휘하는 건데요. 그 교리가 뭔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인과응보 교리. 인과응보 교리라는 거가 힘을 발휘를 한 거예요.
인과응보 교리는 언제 먼저 힘을 발휘했냐면 바벨론 포로 때 우리가 왜 망했냐 말이야. 아이, 계약법대로 지키지 않아서 망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계약법대로 하면 다시 기회가 돼. 이걸 경험을 했단 말이야. 야, 이거 진짜 그러네. 근데 여기 이제 살짝 바꿔놨어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얘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이 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여기서 뭔가 안식일법을 지키는 거야. 헬라 문화에 대처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대로 안 하면 우리가 재앙이 와. 근데 어떤 사람이 슬그머니 안식일 날 경기장을 갔다 왔어. 갔다 와가지고서 그냥 또 씨름한다고 흉내내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 누웠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 이렇게 되는 풍토가 만들어지는. 네. 우리가 이걸 지금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어.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묵식문학으로다가 헬라에 대처하는 것들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걸 만들어 간 사람들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아니 이들은 나쁘게만 제가 느껴졌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너무 몰라.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를 주도해 나간 사람들의 이름이 서기관 바리새인.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조금 뛰어넘어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가 로마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문화와 자기들의 언어와 종교를 그대로 간직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라고 할 때 그걸 또 그렇게 만들어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제가 랍비라고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네. 랍비가 그거예요. 지금 저 유대인들의 랍비가 있잖아요. 네. 그 랍비가 뭔가 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연히 랍비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잘 모르는데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직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한 부분만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뭔지는 있어요. 몰라요. 지금 네.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된 건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걸 더듬어 보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어. 나쁜 것만 부각시키고 제대로 그냥 몰랐습니다. 뭐 그냥 바리새인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만 천만의 얘기해 지금. 우선 궁금한 게 인과응보 교리가 그 전에 말씀하신 심는 대로 거둔다 그 하나님의 법과는 좀 다른 그건 이제 얘기인가요? 인과율. 인과율.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제 교리화 시켜놓은 거가 있어요. 이제 교리화 교리. 시켜놓은데 교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교리를 또 이해하는 것도 이제 중요해요. 이 부분이요. 그렇군요. 인과응보 교리가 이 헬라 문화의 이 강력한 힘으로부터 이 헤브라이즘을 지켜낸 큰 이제 역할을 한 안식일 거죠. 교리와 더불어가지고 더불어서. 안식일 교리, 인과응보 교리 둘이 아주 이걸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왜 이게 또 어떻게 이제 됐는지. 그건 또 이제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네, 또 더 큰 산이 이제 첫 있는 번째 거예요. 문제, 두 번째 문제.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죠. 근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요? 그 이 유대인들이 다 대처해서 다 승리까지 성공을 하고. 여긴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실패한 줄도 몰라.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게 문제인 줄도 모르고 실패했어도 실패한 줄도 모르는 게 문제. 더 큰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진짜 어려운 문제 앞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건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살펴봐야겠네요. 오늘 하기는 아무래도 네. 좀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그건 네. 아무래도 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봐야지 될 거.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